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초임 검사가 됐을 때 저희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소장은 검사의 얼굴이다. 검사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발전된 연원을 돌이켜보면 기소권, 일반적으로 소추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추권보다는 기소권이 작지만은 소추 또는 기소할 수 있는 프로시큐션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격하는 창으로서 공소장을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사건을 특정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직분이 할 것이고, 그에 맞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서는 그 공소장의 허점을 찾아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소사실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되니까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제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법조인으로서 법문서 작성 시간 같은 데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문서를 쓰신 거를 볼 때 가끔 이러한 오류가 나는 걸 봅니다. 이게 고소의 취소와 소의 취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취소를 하는 것이고 고소를 취하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문서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금원을 결재를 한다라는 것과 상사가 문서를 결자의죠. 결재한다. 결저의와 결자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뭐뭐뭐를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 때는 만자는 그 불완전 명사니까 할 띄우고 만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 거 잘못 쓰는 실수가 자주 있고, 그 다음에 보전 처분과 보존 소송이 있죠. 보전 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보존 등기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하니까 보전과 보존 이런 것을 실수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건 이제 배임 사건을 처리할 때 보면은 계불입금과 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불입금은 개원들이 뭐 순번계나 번호계에서 매번 지급하는 것이 계불입금이죠. 계금은 갯돈이라고 해서 번호가 되거나 순번이 돼서 받는 돈이 갯돈입니다. 계금. 계불입금과 계금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될 것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그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없어서 완전히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강남과 같이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위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이구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뭐 보상과 배상을 모르는 변호사가 나와서 뉴스에서 떠들던데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배상이라고 해야 되고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죠. 그런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재정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손해가 났을 때 컴펜세이션 하는 것을 변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배상, 보상, 변상 같은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일제시대의 언어로서 뭐 취조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쓰면 완전히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소법에는 취조란 말이 없습니다. 일본 형소법 말이고, 그 조사나 수사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 그 지불이라고 쓰지 말고 지급이라고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법에 있어서 고의범인 경우에는 뭐뭐뭐를 가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죠. 과실범에는 이리하였다 또는 입게하였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잘못 쓰면 그 문서에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것을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장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장, 그러니까 일시, 장소, 방법, 타임, 플레이스, 매너라고 하죠. 일시와 장소와 방법, 범행 방법을 구성 요건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를 쓰는 이유는, 범죄 일시를 쓰는 것은 적용 법조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니까, 주행법정주의에 따라서 적용법조가 현행법이냐 과거의 법이냐를 알기 위해서 시간 같은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행을 한 사람이 소년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시 같은 것을 딱 보면은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됐느냐, 공소시효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일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는 그 지역적 관할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타임, 플레이스, 매너. 방법은 범죄 사실을 사실적 관계를 쓰고 맨 마지막에는 법률적 평가를 써줍니다. 그래서 타임, 플레이스, 매너라고 해서 일시, 장소, 방법을 해서 사실관계를 쓰고 법률로서 특징을 해서 공소 사실을 기재를 하는데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강도가 피고인은 해서 맨 처음에 피고인은 무슨 그 직업이나 쓰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전과를 쓰는데 전과를 쓰게 되는 이유는 누범이나 상습범, 그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결격, 부단의 경합범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과를 씁니다. 피고인은 집행을 종료한 자인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일시 장소, 그다음에 피해자, 강도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쓰고 남자 몇 세라고 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20살짜리 청년이 맞았는지 60살짜리 할배가 맞았는지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날짜를 괄호치고 남자라고는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몇 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강도죄는 여러분 폭행 협박이 최광의, 협의, 최협의라고 공부하셨죠. 폭행 협박의 종류. 그래서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최협의로 쓰이는 거니까 폭행 협박이 강도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반응을 억압하게 하였느냐, 한 거를 불응하게 하였느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칼로 그을듯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얼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쓴 다음에 법률적 평가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강도는 강취, 공갈은 갈취, 사기는 편취 이렇게 쓰는 거죠. 절도는 절취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밑에 조금 다르게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강취, 갈취, 절취, 편취 이런 것은 맨 마지막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를 강취했다 이렇게 꼭 쓰는 것이 법률적 평가를 써줌으로써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밑에 공갈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리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빵에서 나왔는데 있는 돈 다 내놔 라고 칼자국이 있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공갈한 다음에 겁을 먹은 암흑의 홍길동으로부터 이제 행위를 한 시점과 재물을 시기가 다를 때는 밑에 또 일시 장소에서 통상적으로는 즉시 빼앗았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얼마를 교부받았다. 근데 교부받았지만은 완전히 자기가 줄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준 거니까 이거는 교부받았다고 쓰지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절도죄의 경우, 절도죄가 일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야주절도 있고 두 명이 훔치는 특수절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날치기 같은 경우를 씁니다. 피고인은 어떤 자인가? 피고인은 매달 며칠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홍길동에게 이 지나가스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다음 얼마가 들어있는 신용카드, 핸드폰, 뭐가 들어있는 핸드백 얼마 상당을 낚아채어가 이를 절취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작물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이제 손님 홍길동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이게 손님한테 샀는데 재물죄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피해자 아무개 소유인 얼마 상당의 목걸이 한 개가 그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얼마에 매수하여 작물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쓸 때 법조를 보고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에 갔더니 헌재법이랑 헌법이 있는 조그만 빨간 책을 주는데 헌재 연구원들은 항상 여기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헌재 연구원들은 심심할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헌법을 딱 봅니다. 헌법을 보고 헌법의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성법국가니까 그런 것을 법전을 항상 보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통
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 아이를 안 쓰는데 여기 써놨는데요. 피해자에게 내 사정 잘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쓰고,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기죄 공소하실 때는 의사나 능력이라는 구절을 꼭 씁니다.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수금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교집의 명목으로 금 얼마를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받은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이런 것들도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구성 요건마다 써 있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그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전을 보시고 생각을 한 다음에, 피고인은 전과를 쓰고 그다음에 직업을 쓴 다음에 일시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다라고 쓰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뭘 하였다, 뭐 폭행을 가했다, 상해를 가했다, 어떤 상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그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 상이 무슨 상이다 하면 멍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창을 가했다 하고 하면은 피부가 찢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딱 보면 이것이 어떤가.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 들어있는 얼마 상당의 핸드폰 한 개를 닦아채어갔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로써 결국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자물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손님 아무개로부터 그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그 목걸이가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얼마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물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써놓으면은 변호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기재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흔히 이제 간단 명료하게를 콩글리시인데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드라이하게 써야 된다. 드라이하게 써야지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쓰면 오히려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6페이지 보면 이제 장황하고 반복적인 기재의 예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장황하게 써서 그 상황을 설명한다고 썼다가 이것이 결국 그 사실관계가 뒤집어지면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용돈이 공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맘먹었다. 그런데 용돈이 공한 것이 아니라 뭐 나쁜 짓을 하려고 도박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게 공소사실 자체가 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 장소에서 근데 소매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어디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어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해서 동향을 살피다가 접근해서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공소사실에는.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홍길동이 신물기면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다 갔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넣었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만창따기 방법으로 주머니를 찢은 다음에 얼마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왔다. 이렇게 쓰면 아주 장황한 것이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간단하게 쓰려면 피고인은 입시 장소를 진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래서 장단이 수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가지고 면도칼로 뜯어서 못이 들어있는 지갑 한 개를 절취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판 청구 범위의 특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을 특정시키는 효력, 피고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특정을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형사사건 할 때는 특정, 영장 범죄 사실의 특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정을 잘해야 된다. 근데 57페이지에 있는 좀 이상한 경우를 보면 절도죄로 기소를 하는데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주거 침입을 한 거죠. 야주절이 시간을 딱 보면 10시니까 오전이니까 야주절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형문을 발로 차서 송괴한 다음에 침입한, 이게 송괴죄와 주거 침입죄가 기소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절도만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밑에처럼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개 집에 이르러 그
주거 침입을 쓸 때는 아무개의 집에 이르러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르러 그래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얼마를 무엇을 가지고 가 꺼내야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렇게 절도주의의 경우에는 씁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가니까 뭐 이렇게 배우는데 통상 1 쓰고 가 쓰고 1 쓰고 가 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수십 년간 관행이 돼서 저런 식으로 1 가 괄호치고 1 괄호치고 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쓰실 때는 여러분 문장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쓰지만 그리고 공소사실 맨 처음에는 피고인은 1, 2, 3, 4로 쓰고 죄명은 가나다라 이렇게 쓰죠. 연습 기록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1 뭐 가나다 2 나다 뭐 이렇게 해서 연습 기록 같은데 보셨을 겁니다. 간략하게 이 공소사실 기재례를 쓰는 것을 강의를 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서 150페이지 살인죄. 자 그러면 정과를 쓴 다음에 정과를 기재하고 직업을 작성하고 일시장소를 쓰고 행위를 쓴 다음에 법률적 평가를 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살인죄를 쓰는데 살인죄라든가 방화죄, 상해죄 이런 것들은 동기범죄라고 해서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가 굉장히 양형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써줘야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 단계의 피의자일 때 묵비권을 행사하든가 해서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편린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설을 쓰듯이 조금 창작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살인죄를 기소를 할 때 왜 죽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자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일이 풀리지 않고 가족 관계도 좋지 않고 돈도 못 벌고 해서 그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서양에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니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했던 그 사람만 없어진다면 자기 인생이 펴질 것을 생각하고 그를 죽여 없애기로 결의하였다. 마음먹었다. 이렇게 모두 옛날에는 모두 사실을 앞에 썼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사실을 이렇게 동기를 중간에 이렇게 써서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아무개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피울 수 없다고 마음먹고 그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문구를 쓴 다음에 일시장소 어디에서 살인죄를 쓰는 거는 이제 일시장소하고 행위를 쓰는 거니까 이제 상해죄나 폭행죄랑 비슷하게 씁니다. 150페이지 보면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데 이제 신랑을 죽인 모양입니다. 신랑이 주택잡기에 빠져가지고 돈도 뺏어가지고 가져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식과 자기를 학대하는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일시장소에서 용돈을 때리지 않고 자기를 또 때리고 나가니까 자신과 자식들을 장래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일시장소에서 잠이 든 다음에 보고 노끈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상해죄 150페이지 보면 피고인은 일시장소에서 이렇게 상해죄가 피고인 한 명이 하나의 행위만 하는 이런 상해죄는 아주 귀한 죄입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뭐 최소한 2명 이상 되면 폭처법으로 들어가니까 상해죄는 초임 때 신임검사 때 잠깐 맛을 보는 죄명이고 좀 연륜이 높아지면 이런 사건은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따져서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범죄 사실을 이런 거는 요새는 그 검사 직무대리한테 폭행 상해 같은 얇은 사건은 줘버리고 검사는 처리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장소에서 상해죄나 폭행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뭐뭐로 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이제 때리는 주먹과 발로 때렸는지 뭐 다른 흉기를 들고 때렸는지 뭐 그런 게 써야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암흑의 상을 가하였다죠.
고의범이니까 가하였다. 그죠? 과실범이면은 이리 하였다, 입게 하였다 이렇게 쓰죠. 내가 그 옛날에 조계사 난입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 조폭 수십 명과 수백 명과 사찰 측에 스님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싸우니까 하도 여러 명이 싸우니까 특정이 안 됩니다. 특정이 안 돼서 피고인들 아무개 뭐 수백 명은 뭐 피해자 아무개 수백 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해서 뭐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깔끔하게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시험 89년도에 합격하고 91년도에 서부에서 15를 했는데 15니까 당시 차장님이 공부시킨다고 5대7로 패싸움을 한 기록을 줬습니다. 5대7로 싸웠는데 이쪽에는 1, 3, 4, 5, 6, 7 이쪽에는 5, 1, 3, 4, 5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쪽에 7명, 5명 그래서 얘는 주먹으로 얘를 어떻게 때리고 얘는 어떻게 때리고 표를 쭉 그리는데 여러 번 맞았는데 이쪽에서 때린 거는 몇 번 안 되고 이쪽에서 때린 게 5번이고 이쪽에는 50번 맞았다 하고 이쪽에서 때린 거는 또 몇 번 안 되고 이쪽에서 때린 건 많다고 이게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임 검사 계시고 부장 계시고 차장 계시고 그때는 서부지검이 서부지청이었어요. 검사장, 지청장 계시고 이게 올라갈 때 단계를 갈 때마다 주문이 다른 겁니다. 5대7로 싸웠으면 또 잿더리를 날렸어요. 잿더리를 날려서 얘를 소년부에 보낼 것이냐, 선도유예를 할 것이냐, 기소유예를 할 것이냐, 얘는 무혐의를 뺄 것이냐, 벌금을 할 것이냐. 이 벌써 주문이 5개인데 4단계를 거치니까 이거 결제받는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검사가 되고 나서 어떤 사건을 처리해서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그냥 일괄 소형부 송치를 했더니만 차장님께서 부르시더니만 주임검사가 죄책에 맞게 엄격하게 주문을 결정해야지 일괄 처리하면 되냐 다시 처리해라 라고 해서 그 피고인별로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한 피고인이 한 사람을 때리는 이런 건 아주 귀한 것이다. 그죠? 그 밑에 보면은 김갑동이가 나오죠. 김갑동, 이을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피고인이 일시 장소에서 길 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싸우는 게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히는 거 또는 눈 째려보는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이 간단한 사건은 어깨를 부딪히게 되자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렇게 협박에 상해죄에 있어서 협박을 나타내는 이런 거잖아. 쌍따옴표를 딱 써서 그 말을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딱 넣어줍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복부를 가격하여 발로 걷어차 그죠? 걷어차고 흉기로 흉기는 그 길이를 써줍니다. 지름 몇 센치, 길이 몇 센치의 강목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이제 칼날 길이 몇 센치, 칼집 몇 센치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20회 찔러 이렇게 그래서 칼날 길이를 써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몸에 몇 센치나 들어갔는지 그걸 알아야 이것이 살인의 고의로 찔렀는지 상해의 고의로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김갑동이는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을수를 보면은 일람이라 하는데 보통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옛날에는 상피고인 이런 말 썼는데 이제는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상피고인 쓰지 말라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그냥 피해자라고 씁니다. 피해자. 이번에 피는 안 썼는데 이게 나이를 안 쓴 게 서로 관련 피고인이니까 나이를 안 쓰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더라도 나이를 이렇게 써서 남 몇 세라고 써주고 한 90%의 피의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잘 안 쓰고 여 몇 세 이렇게 써줍니다. 여자는 꼭 써주고 남자는 안 쓰는 수가 많습니다. 관리상으로 안 쓰는데 왜 남녀 차별하느냐 써줘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개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서 오른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주먹으로 때리고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왼손잡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죠? 발로 걸어 트려가 아닙니다. 뜨렵니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옛날에 요치 3주간의
또는 전치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는데 요즘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이라고 썼는데 저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암흑의 상을 가하였다. 근데 상만 이제 상해 진단서를 보면 상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통상 가장 중한 상해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치도 비슷하게 쓰죠. 자, 피고인 일시 장소에서 나이런 놈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서 이게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하면 폭행이고 그다음에 넘어져서 죽었죠. 그래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뇌출을 일으켜 그래서 이렇게 일시 장소가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 어디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떤 이유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에는 이렇게 보면 꼭 이런 구절을 씁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해서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폭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어디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 이제 그럼 상해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치사라는 것은 상해죄로 인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니까 상해의 범죄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거죠.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욕설을 듣게 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옛날에는 현재형으로 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과거형으로 쓰고 하는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과도라든가 이런 것은 흉기 위험한 물건은 칼날 길이와 전체 길이를 씁니다. 칼이 배에 몇 cm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그 범위가 살인죄인지 상해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칼날 길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몇 cm이고 칼날 길이가 몇 cm인 과도, 흉기 또는 위험 물건이라고 하죠.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이렇게 찔러 어떠한 상을 가하였다.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상해죄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망을 했으니까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일시 장소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명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범죄사실을 쓰고 그 다음에 범죄 평가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상해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피고인 A는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C는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일시 장소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으려고 하면 그 상황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국가배상 사건에 있어서 그 직무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업무상 과실이 있으려면 업무상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신축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에 임시 계단에는 난간이 없었고 철제 파이프는 하중이 무겁고 무게가 무거운 것이죠. 표면은 미끄러워서 임시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손으로 운반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주변을 통제한 다음에 다른 방법, 크레인을 통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한 채 크레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B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없었을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갑도 끼지 않고 임시 계단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감독자이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신속히 빨리 해라 라고 작업을 독려하기만 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죠. 이거 들고 갔던 파이프를 떨어뜨려서 밑에 있던 사람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서 결국 피해자는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법과의 관계 등도 여러분께서 상세히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